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1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조주와 불교의 실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와 불교의 실상에서 우리는 이게 이 공통적인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둘의 창조와 실상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창조주와 불교의 실상. 이 불교의 실상이라는 건 사물의 참된 모습, 그랬어요. 이 사물의 참된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실제 그랬어요. 실제. 따라서 불교의 실상과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특성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창조와 실상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소통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보면 궁극적 실제에 대한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이 궁극적 실제는 모든 거에 그 저변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원처가 되는 거예요. 근원처. 여기에서 이제 창조적 측면을 보면 창조주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신론적 종교에서 창조주라는 거니까 이게 창조를 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종교에서 우주의 근원이며, 그러니까 우주를 창출을 했다는 거죠. 우주를 창출을 하고 모든 존재가 만들어진 또는 생성되게 한, 이렇게 되겠네요. 생성되게 한 원천으로 여기는 게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이 창조주가 인격신이냐 아니면 비인격신이냐라는 의미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격신의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인격신의 의미에서 보면 인간과 같은, 왜 인격신이냐면은 사람과 같은 의지, 감정, 목적을 가진 개인적 존재로서의 신을 우리는 인격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를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통치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인격신의 모습은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고, 유일신 사상인 기독교나 천주교, 그 다음에 성공회,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하나님, 힌두교의 브라흐마,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 이슬람의 하나님이라는 건 야훼, 알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인격신이 창조주로서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 브라흐마라는 것은 힌두교의 브라흐마는 이 힌두교의 그 전체의 통합적인 신이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인데 그 브라흐만 안에 브라흐마라는 인격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자, 비인격신의 의미로는 봅시다. 비인격신의 의미는 인간과 같은 인격적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주의 근원적 원리는 에너지로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지? 이런 얘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때 대학원 강의를 할 때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신부예요. 그분이 항상 학교에 오시면은 기다리면서
창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예, 천주교 신부였거든요. 그분은 역시 뭔가 있다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는 이게 실체가 없어요. 비실체적이죠. 여기는 실체가 있죠. 인격신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체론이라고 하고 여기는 비인격신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 무엇이라는 말 속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집어넣고 쳐다봐도 금세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비인격신으로 불교, 도교, 힌두교, 영성자유주의 사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실체론이에요. 그래서 불교부터 볼까요? 불교는 창조신을 부정하고 법이나 연기가 세계의 근원 원리로 작용합니다. 법이나 연기가 세계의 근원 원리라는 건 뭐죠? 유기적 관계로 관계성을 지닌 것. 그게 뭐예요? 공 이렇게 본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근원 원리는 뭐예요? 공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인격적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인격적이되 뭐요? 진리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창조주나 아니면은 불교의 실상에서 우리는 신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신의 개념은 뭐하고 동일하죠? 진리예요, 진리. 이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신이라는 얘기의 이 신자는 진리의 개념으로 통합을 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신의 개념에서는 인격적 진리, 이거는 비인격적 진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앞으로 내세우면 진리는 뭐예요? 인격적인 진리가 있고 비인격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교를 볼까요? 도를 우주의 본체로 보며, 이때 우주의 본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만물을 나태, 낳는 존재가 되죠. 내 의도나 감정이 없는 자연의 원리로 이해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불교에서의 공이라는 의미가 도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그 다음에 무위, 이것을 또 합쳐서 무위, 자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에 있어서의 무위, 자연이라는 얘기는 불교의 공의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힌두교를 볼까요? 힌두교는 브라흐만, 절대 실제예요. 절대 실제, 즉, 불교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실상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인격과 비인격적 절대적 실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브라흐만은 절대적 실제지만, 이때 인격신 이시와라라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시와라라는 신은 브라흐만 안에 있는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와 유지의 신인 비슈누와 소멸의 신인 시바가 브라흐만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갖춘 인격적 표현으로 드러난 그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라는 얘기는 브라흐만은 인격과 비인격적인 이 두 가지를 모두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브라흐만은 지금 뭐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입니다 했으니까 브라흐만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힌두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왜 불교가 인도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힌두교 신자가 많은가를 보면 힌두교가 불교보다 이 들어오는 그 각각의 면에 있어서는 더 정교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마누자 같은 철학자는 브라흐만을 단순한 비인격적 실체가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인격신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흐마나 비슈누와 시바의 기능을 그 라마누자는 더 크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의 주요 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 모두 브라흐만의 인격적 표현인데 라마누자는 이 세 신을 좀 더 포괄적 범위에서 살폈을 때 힌두교는 인격신의 요소가 더 크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영성자연주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신을 우주의 에너지 생명력 자기 조직 원리로 이해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주의 에너지, 이거는 비인격이죠. 비인격, 생명력 하면 이건 뭐예요? 인격, 이거는 자기 조직 하니까 이건 원리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이 바탕이 영성자연주의 사상에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여 초월적 인격보다는 내재적 법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월적 인격보다는 내재적 법칙으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인을 이게 범신론적인 각각의 물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그 공의 관계적 전체성으로 보기에 이 자기조직 원리 이게 있으니까요. 보기에 둘 다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관점에서 관계성, 연결성, 전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에 대한 부분도 영성자연주의 사상에 들어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의자연의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실상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에 창조주에 있어서의 신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상인데 불교에 있어서의 실상을 살펴보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서양의 실제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현상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바탕, 참된 모습은 그 근원 바탕, 즉 분별을 초월한 진리,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이때 둘 다라는 거는 불교의 실상과 창조주예요. 불교의 실상과 창조주 모두 현상 너머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현상 너머의 본질인 무규정적 상태를 설명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때 무규정적 상태라는 거는 양자역학의 얽힘이라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때의 무규정적 상태라는 거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이 무규정적 상태라는 건 실상의 의미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규정적 상태라는 건 지금 이게 비인격적인 형태니까 무규정적 상태는 철학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 일관성과 비일관성 모두를 푸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균일할 수도 있고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균일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얽힘이고 비일관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뭐냐면은 이게 깨짐이에요. 깨짐. 네.
깨지는 상태, 일관성이 깨진 상태로 드러나는 거. 그렇지만 일관성과 비일관성은 어디예요? 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내재된 것. 이게 결깨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품은 상태, 그래서 이 모두를 품은 상태를 양자역학의 얽힘 상태로 보고 이걸 잠재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무규정적 상태란 아직 어떤 규정이 정의, 구분, 경제, 성질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닌, 즉 가능성이 열려있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태초에, 이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 그 뜻한다. 이것은 규정 이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근원적 잠재태이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근원적 잠재태는 뭐다? 어느 쪽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가능태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다, 비일관성이 있다, 이것이 규정되지 않는 가능태. 이거는 일관적일 수도 있고 비일관적일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무규정적 상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 있어서의 결깨짐 이전 상태 그랬어요. 결깨짐 이전 상태 그러니까 얽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깨짐 상태는 이게 결깨짐의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현상으로 드러나서 무언가 드러나게 됩니다. 해갖고 이게 생겨납니다. 만들어집니다. 창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관성과 비일관성의 공존 상태, 이건 얽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관성은 뭐냐면은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근원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일관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즉 모순이 아직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는 자기 모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절대적 선 이런 식으로요. 예. 비일관성, 그 안에는 서로 배타적인 가능성들 A와 A가 아닌 것이 함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은 비일관적인 상태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얽힘 상태는 일관성과 비일관성이 모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규정적 상태, 얽힘, 무규정적 상태, 얽힘이라는 건 크기로 따지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요 등식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따라서 무규정적 상태는 일관성 이전의 일관성, 그리고 잠재적 비일관성을 포함한 통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규정적 상태의 예시적 해석,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접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저는 무규정적 상태를 어떻게, 동양 철학에서는 보고 있는가. 태극은, 동양에 있어서의 태극은 음양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상태죠. 그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이는 둘 다 될 수 있는 가능성 자리이기에 음양 모두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일관성도 비일관성도 아직 성립하지 않는 무규정의 자리가 되는 게 태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은 누구하고 항시 붙어 다녀요? 무국이 태극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것은 마치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상태처럼 무극은 동인이 없는 상태고 태극은 동인이 드러나는 단계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극은 이거는 고체의 얼음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생성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태극은 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서는 무언가 발생이 될 수 있다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태극에서는 동인으로 인해 음과 양이 발현이 되어 천지 만물이 얘네 음과 양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겔은 뭐라고 그랬냐면 순수 존재와 무 그랬어요. 해겔은 순수 존재와 무 그랬어요. 순수 존재 다음으로 표현된 걸 무로 봤거든요. 해겔은요. 그래 순수 존재가 무가 동일한 무규정적 존재로 출발한다는 논의로 존재도 무도 아닌 비규정적 동일성에서 모든 규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는 모순이 아니며 모순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모순의 발생은 뭐예요? 일지 상태의 이탈, 그러니까 이게 무규정적 상태에서의 이탈, 아니면 순수 존재에서의 이탈, 무에서의 이탈,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요? 결계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계짐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노자 도덕경에 도에서 일이 생하고 일에서 이때의 일이라는 거는 무국과 태극이 같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일에서는 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음양으로 볼 수가 있고, 2에서 3이 생겨나면서, 그 다음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걸 보면, 해결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요 순수 존재 무 해갖고 자인과 니치 이렇게 했는데 이 18세기 동안에 불경과 노자의 도덕경이 유럽에 스피노자 해겔 등에 의해 살펴보면은 대단히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도 이진법을 만들었을 때 주역의 음향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자에 있어서의 그 도덕정에 있어서의 음양론을 가져와서 고민 끝에 근대 과학의 하나의 발전으로 드러낸 게 이진법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자물리학, 입자 파동이 아주 구분되지 않는 슈퍼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입자 파동이 뭐예요? 구분이 되지 않은 건 그건 무규정적인 상태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무규정적인 상태와 유사한 것을 우리는 슈퍼포지션이라고 양자물리학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자 물리학에서의 슈퍼포지션이라는 거는 여러 상태나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합쳐질 수 있다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슈퍼포지션이라는 건 원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불교의 공사상, 그 다음에 아까 이 힌두교에 있어서 얘기했었던 거 있죠? 관계적 전체성을, 유기적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러한 슈퍼포지션의 원리를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혼합 상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규정적인 상태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양자 시스템의 동시에 여러 상태,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혼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 예시는 양자가 어떤 위치에 있을 확률이 여러 곳에 동시에 퍼져 있는 것처럼 관측 전까지는 여러 상태가 겹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 상태가 겹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관측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도 이게 해석이 가능을 해요. 따라서 관측이라는 거는 나와 대상이 일치되는 시점을 우리는 관측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일치되는 시점이 되면은 내가 뭐를 바라봤을 때 저거 이거네 이거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 시점이 되면 이미 개념안을 만들게 되고 이 개념안을 만들게 되면 확률이 큰 쪽으로 형성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거 관측을 해보니 이거 같네라는 비율이 많은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에요. 이거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고 실험. 어떤 실제적인 실험이 아니라 생각하는 실험이에요. 생각하는 실험. 이 실험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이 실험에 대한 개요는 1935년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을 구안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상자 안에 구성 물질이 고양이 한 마리와 방사성 물질 1시간 동안에 50%를 반감이 되는 확률로 분기가 되는 방사성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가이거 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분계가 감지되는 장치예요. 이것을 같이 집어넣고 망치와 독이 든 병을 그 안에 이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넣어 놓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이거 계수기가 방사능 물질이 붕괴가 됐을 때 감지가 돼서 망치가 병을 깨서 독이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독이 방출이 되면 고양이는 죽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었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된다면 방사성 물질이 붕괴된다면 고양이는 죽었을 것이고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죽고 살아있는 거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는 걔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양자역학은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중첩의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이든 우리가 양자 선택이나 선택을 안 하거나 그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죽었니 살았니 이거로만 보지만 열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세 가지의 이 방향이 나올 수 있죠. 선택 방향이. 따라서 우리는 O, X 그 다음에 O와 X 열어보거나 아니면 닫힌 상태로 놔두는 그러한 부분을 열었을 때 이건 오픈했을 때 살았다 죽었다를 알 수가 있겠죠. 오픈하지 않는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죠. 우리의 세상 일은 지금 슈레딩거가 얘기하는 이 사고 실험이지만 이 사고 실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금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철학적 의미와 논쟁을 보면 슈레딩거는 이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해석이 거시적 세계에 적용이 될 때 얼마나 이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은 코펜하겐의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모인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양자역학의 입자론이에요. 양자역학의 입자론.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이 이루어져야 상태가 결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 해석에 회의적이었으며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확률적 해석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은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것은 우연은 없다 또는 우연에도 법칙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건 닐스 보어하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파동 함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확률 증폭이며 측정 시 확률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확률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양자역학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며 측정 이전에는 물리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의 실험 개념 요약은 얘네들은 중첩 상태로 있다. 그리고 관측을 하면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고 실험이다. 이거죠? 그럼 중첩 상태라는 건 뭐냐면 고양이가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고 관측의 역할이라는 거는 관측이 이루어져야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실험은 실제 실험이 아닌 개념적 설명을 위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철학적 해석, 특히 관측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했으며 오늘날에도 양자 컴퓨팅과 정보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비유로 사용이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왕수인 왕양면에 관측과 현실의 대표적 사례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왕수인의 전승록에 보면 심의 무리 이즉 제시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이치는 곧 마음에 있습니다 하는 거니까 관찰자의 측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 관찰자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때 심은 양지의 마음이에요. 이 양지의 마음은 그대로 바른 관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참된 마음은 보편적 도덕 주체로서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측과 현실의 대표적 사례는 왕수인의 전승록에 나오는 심의 무리 이즉 재심이라는 얘기를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비유를 통해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으로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입자의 상태는 확률적으로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며 관측 순간 어떻게 돼요? 관측 순간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이게 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측이 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결정이 되기에 그것이 드러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현실화됨에 따라서 개념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핵심 개념,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바라보는 건데, 창조주와 실상, 그 다음에, 무규정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테마로 보면 인격신이냐, 비인격신이냐, 지만, 점점점 다가가는 거는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과학,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한다? 한 곳을 향한다. 그래서 그 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무규정적 상태인데 그 무규정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그래서 그 무규정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근데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깨달음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의 끝에 다다라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깨달음에 다다른 상태를 우리는 일지라 하고 그것을 일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쓴 책이 그 일지 사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이렇게 드러남으로 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파동함수의 중첩, 관측의 역할, 확률적 해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파동함수의 중첩은 입자는 여러 가능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파동함수라는 것은 뭘까요? 파동함수는 양자역학에서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 그랬으니까 함수가 이게 확률이 큰 거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률이 크게 되는 걸 뭘 통해서 안다? 파동함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전자, 광자 등 미시세계의 물리적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주는 함수 위에 파동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관측의 역할은 보면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중첩된 상태는 어떻게 돼요? 깨진다고 그랬죠? 왜? 이게 이 위에서 그랬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결정이 되잖아요. 관측하는 순간.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다 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이 이루어진 순간 중첩된 상태는 하나의 확정된 상태, 드러남으로 파동함수가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우리는 뭐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측이 현실을 결정짓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리고 확률적 해석은 입자의 상태는 결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근데 입자의 상태는 결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고전역학이었거든요. 고전물리학이었는데 지금은 확률적 해석을 보면 할 수 없으며 오직 확률적으로 기술됩니다. 이는 고전역학의 결정론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그 주요 인물은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거든요. 닐스 보어는 코펜하겐 해석의 중심 인물,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 특성과 관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이고,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 관측의 한계를 설명하며 해석을 뒷받침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코펜하겐 해석과 슈리딩거 고양이 이론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 코펜하겐 해석과 슈리딩거 고양이의 사고 실험은 모두 양자역학의 본질인 중첩과 관측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목적과 입장은 서로 달라요. 슈리딩거는 코펜하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사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에 긍정적 입장에 그 방향을 하게 됐죠. 그러나 두 입장의 차이점 및 비교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코펜하겐 해석 정의를 보면 양자 상태는 관측 전까지 중첩 상태에 있으며 관측 시에는 하나의 상태로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증리 그 심증리와 같은 입장이에요. 왕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중첩 개념의 이상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고 실험입니다. 너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보던 게 이거죠.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으로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고 실험을 드러냈죠. 그 다음,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목적은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에 있어서의 목적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공식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고 결론은 관측이 현실을 결정하며 파동함수는 확률적 도구입니다. 이렇게 슈레딩거에 의하면은 그 사고 실험에 대한 주장은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 직관적 부조리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해석에는 철학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고 실험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는 입장이고 관측 전에는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며 관측 순간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는 이 해석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었는데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해석이 거시세계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슈레딩거가 코펜하겐의 해석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양자역학 해석이 거시세계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대요. 코펜하겐 해석을 거시세계에 적용하면 관측 전까지 현실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상식과 충돌하며 실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철학적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중첩 상태가 거시적 개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상식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왜 상식에 배치가 되느냐? 그 상식에 배치되는 데는 네 가지가 있대요. 자, 우리는 상식적 사고를 보면 현실은 관측과 무관하게 존재하죠. 사물은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죠. 관측은 정보를 얻는 행위예요. 인간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양자역학에서는 현실은 관측할 때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관측할 때 확정이 된다 그랬는데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관측 전에는 여러 상태가 중첩이 됩니다 하는데 관측 전이라 하더라도 사물은 하나의 상태로 존재되지 않니? 이런 거고. 그 다음, 관측은 상태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관측에 따라서 이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관측은 다만 실상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관측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가가 되기도 되는데 완전한 등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충돌하는가? 자, 현실의 존재 조건에 대한 전제가 정반대이다. 하나라는 개념이 무너진다. 관측의 역할과 정의가 달라진다. 주체-객체 분리 원칙이 붕괴가 된다. 라고 해서 충돌하는 이유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은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존재하며 관측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관측 순간 뭐가 결정이 돼요? 시공이 결정이 됩니다. 시공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파동함수가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이 되죠. 이는 미시세계에서는 실험적으로 잘 작동하지만 거시세계에 적용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거시세계 적용의 문제점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시세계의 문제점은 중첩의 상태가 실제성에 문제가 있다.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은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중첩 개념을 거시세계에 적용한 예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미시와 거시의 경계 불분명 그랬어요. 코펜하겐 해석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분하지만 어디까지가 미시이고 어디부터 거시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 실험에서는 거시적 크기의 분자나 미생물 수준에서도 양자의 중첩이 관측되며 그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실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 아인슈타인은 달이 관측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는 심정리의 왕수인 왕양면과 그 다음에 선종에 대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이 질문으로 코펜하겐 해석이 철학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관측이 없으면 현실도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실제론과 충돌하게 된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 이 주장은 기존에 우리가 믿어온 다음에 철학적 전제를 뒤엎게 돼요. 불교의 선정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 실제론이 붕괴됩니다. 이거는 관측자의 마음과 무관하게 실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론이 붕괴되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인신론보다 존재론이 먼저라는 원리가 붕괴입니다. 존재된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인식이 나오는데 인식론보다 존재는 이러한 원리를 붕괴시킨다는 거죠. 존재가 먼저 인식은 나중이라는 상식이 뒤바뀜. 관찰자가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적 함이 인간이 인식행위가 현실의 존재 형태에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요, 불교에 있어서 이 선종에 이게 운영이 되는 운영의 묘를 따져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대안 해석의 등장,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다세계 해석, 결 어긋남 해석 등 다양한 대안이 등장했고 이들은 중첩 상태를 현실적으로 설명하거나 관측 없이도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틀을 잘 설명하지만 거시세계에 적용할 때 생기는 철학적 직관적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의 우리는 창조주와 불교의 실상과 양자역학에 있어서의 무규정적인 상태, 이 부분은, 이 세 개의 부분은 우리는 인격이냐 비인격이냐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신이라는 게 인격신이 있고 비인격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인격신에는 불교의 실상과 양자역학의 무규정적인 상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가 태초에 만들어졌었던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인격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비인격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겨나게 됐는지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